남자의 뇌 속에 하나의 스위치가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 한번 켜지면 그는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고 누구의 메시지보다 너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의 끝에 오직 너의 목소리만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스위치 말이야. 아니, 지금 말하는 건 섹스가 아니야. 섹스는 단지 표면일 뿐이야. 한순간 번쩍이며 방을 밝히는 번개 같은 것. 하지만 온기를 남기지는 못하지. 진짜 중독은 훨씬 더 조용해. 전설을 만들고 제국을 무너뜨리며 평범한 남자를 시인으로 바꿔놓는 그 힘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은밀한 감정의 마약이야. 한번 맛보면 그는 그것 없이는 온전함을 느낄 수 없고 자신일 수 없어. 그러니 질문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 가 아니야. 진짜 질문은 그건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가? 야, 외모의 특징일까? 한마디의 말, 혹은 어떤 제스처일까? 아니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루는 보이지 않는 코드일까? 그의 뇌에서 어떤 화학물질, 어떤 감정 패턴이 그를 너에게서 돌이킬 수 없이 중독되게 만드는 걸까? 수세기 동안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지. 그렇지? 단순하고 거의 게으른 이야기 말이야. 남자는 시각적 존재이며 사냥꾼이고 본능적으로 육체적 매력에 끌린다는. 우리는 남자의 충성과 관심을 얻으려면 아름다움, 유혹, 환상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믿도록 길러줬어. 수많은 책, 영화, 공허한 조언서들이 이렇게 되풀이해왔지. 남자를 사로잡고 싶다면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뿐이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중요한 절반도 아니지. 그건 눈에 띄는 표지일 뿐, 그를 밤새 깨어있게 만들며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하는 그 장이 아니야.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왜 모든 것을 가진 남자들, 성공, 권력, 끝없는 아름다움의 접근권, 이 모든 걸 버리고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걸 걸었을까? 왜 왕들이 세상의 미를 다 가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미인이 아닌 여인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을까? 왜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남자가 단 한 번 대화를 나눈 그 여자에게서만 벗어나지 못할까? 가장 큰 오류는 항상 몸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는 거야. 하지만 진짜 전장은, 그 중독의 중심은 머릿속에 있어. 그의 변형에, 가장 깊은 결정을 내리는 보상 회로 속에.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존재로 채워지는 갈망이야.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가라앉는 욕구지. 여기엔 비밀의 재료가 있어. 덧없는 흥미를 깊은 필요로 바꾸는 감정적 촉매제. 남자가 어떤 여자의 존재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의 우선순위, 두려움, 욕망이 완전히 새로 프로그램되는 보이지 않는 요소. 지금 이 영상에서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은 유혹의 기술이 아니야. 그건 남성의 유대감을 지배하는 신경생물학적 통찰이야. 우리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대신 그의 감정적 안식처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거야. 그의 피난처,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그 평온한 감정 말이야. 그러니 계속 지켜봐. 앞으로 몇 분 안에 우리는 이 비밀에 이름을 붙일 거야. 모든 것을 바꾸는 이 감정의 마약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약속할게. 그 답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현실적일 거야.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첫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자. 만약 인간의 연결이라는 이 여정이 너를 사로잡는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매 영상은 이 보이지 않는 코드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열쇠야. 그리고 꼭 댓글로 알려줘. 너는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걸 보는 건 놀라운 일이야.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든 말이야. 이 중독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해. 마음이 아닌 남성뇌의 가장 원초적 구조를 탐험하는 여정. 남자의 뇌를 하나의 생물학적 운영체제로 상상해봐. 수십만 년 전 단 하나의 목표로 진화한 시스템. 생존, 경쟁, 성장.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보상중추가 있어. 인류만큼 오래된 신경망.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분자로 움직이는 도파민. 여기서 첫 번째 큰 오해가 생겨. 도파민은 쾌락의 물질이 아니야. 목표에 대한 집착의 물질이지. 가진 것의 행복이 아니라 얻으려는 욕망. 계속해. 거의 다 왔어. 라고 속삭이는 머릿속의 목소리. 기업가를 하루 18시간 일하게 하고 운동선수를 탈진할 때까지 훈련하게 하며 게이머를 컨트롤러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 도파민은 가진 것을 보상하지 않고 추구하는 과정을 보상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력이 작동하기 시작해. 신경생물학적으로 볼 때 플러팅과 유혹은 남성 뇌에게 최고의 도파민 게임이야. 여자는 가장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목표가 되지. 첫 눈맞춤, 번호를 얻는 순간, 데이트 전의 설렘, 그녀의 웃음,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낄까 하는 궁금증. 모든 단계가 도파민 폭발을 일으켜. 절정은? 물론 섹스야. 하지만 진짜는 그 기대감이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남자가 너와의 섹스에 중독될 수는 있지만 너에게 중독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도파민 중독, 사냥의 짜릿함, 쾌락, 순간의 흥분과 진짜 유대감의 차이야. 도파민은 설탕과 같아. 빠르고 강한 흥분,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그 효과가 사라지면 몸은 단지 다음 자극을 원할 뿐이야. 원천에 대한 진정한 연결 없이. 남자를 영원히 한 여자에게 묶어두는 진짜 중독은 도파민이 아니라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 머릿속이 끊임없이 목표를 쫓는 동안 그의 신경계는 본능적으로 그 반대를 갈망해 안식처를.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물질이 등장해. 흔히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남성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온 물질. 바로 퐁호르몬, 유대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 기능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마치 빙산을 보고 그것이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라고 믿는 것과 같아. 남자의 뇌 속 옥시토신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진 같은 힘이야. 도파민처럼 불꽃놀이로 하늘을 밝히는 요란한 작용은 없지. 옥시토신은 오히려 장작난로의 일정한 온기와 같아. 눈부시진 않지만 가장 추운 밤에도 널 살아있게 해. 도파민이 원한다고 외칠 때 옥시토신은 속삭이지.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 나는 안전하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흥미로워져. 현대의 남자는 도파민을 위해 설계된 세상에서 살아가. 직장은 그에게 경쟁하고 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소셜미디어는 끝없는 성공과 소유의 행렬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쫓게 만들어. 심지어 데이팅 문화조차 무한한 스와이프 선택지 속에서 즉각적 쾌락의 게임으로 변했어. 늘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지. 그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지속적으로 잠겨 있어. 도파민의 추적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니까. 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위협, 새로운 비교가 있어. 그는 영원한 경계 태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하지만 이 혼돈 한가운데서 그의 가장 깊은 생물학, 신경계는 정반대를 갈망해. 옥시토신, 즉 신뢰, 평온, 진정한 연결을 원해. 그로 인해 그 경보 상태를 꺼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잔혹한 역설이 숨어 있어.
그를 도파민의 끝없는 추적 속으로 몰아넣은 사회가 동시에 옥시토신에 대한 욕구, 연약함, 위로, 돌봄의 필요를 약함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 세상은 그에게 남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건 종종 두려움을 보이지 마라라는 뜻이야. 도움을 구하지 말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는 뜻이지. 그러다 한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와. 그녀는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도파민의 사막 속에서 유일한 옥시토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 방 안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성공적이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지만 그의 신경계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첫째, 판단 없는 경청이야. 상상해봐. 그가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지. 그의 갑옷은 금이 가고 머릿속은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시나리오 A, 그는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녀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상사에게 전화해. 다음엔 더 준비해. 의도는 좋지만 그의 뇌가 듣는 건 이거야. 넌 실패했어. 다시 싸워야 해. 그는 여전히 도파민의 전장에 갇혀 있지. 시나리오 B. 그녀는 그냥 듣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하지. 그건 정말 힘들었겠네. 그런 일을 겪다니 안타까워. 판단도 해결책도 없어. 오직 공감과 수용. 그의 신경계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도 넌 안전해.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옥시토신 방출의 순간이야. 둘째, 비성적인 신체 접촉. 남성의 신체적 접촉이 거의 항상 성적 의도로 해석되는 세상에서 순수한 위로의 접촉은 혁명적이야. 20초 이상 지속되는 포옹, 과학적으로 입증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시간. 영화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함께 걸을 때 그의 허리에 살짝 닿는 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오직 감정적 안전자산의 입금 같은 제스처들. 그의 원시적 뇌는 이렇게 인식하지. 우린 같은 무리야. 넌 소속되어 있어. 넌 보호받고 있어.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또 있어. 연구자들은 남성에게 가장 강력한 옥시토신 방출 요인이 파트너의 진심 어린 존경이라는 걸 밝혔어. 여기서 중요한 건 공허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야. 세차나 승진 같은 외적 성공에 대한 칭찬은 도파민과 자아만 자극하지. 진짜 존경은 그의 인격, 본질에 대한 것이야. 그 셔츠 정말 잘 어울려. 와, 너 그 웨이터에게 정말 친절했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의 차이처럼. 첫 번째는 칭찬이지만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언이야. 여자가 남자에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질을 혹은 스스로조차 몰랐던 좋은 면을 비춰줄 때 그의 뇌는 단지 옥시토신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닻을 만들어 그녀는 그에게 그의 최고의 자아를 보여주는 거울이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자신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울에 중독되지 않을 사람 있을까? 바로 여기서 진짜 갈등이 벌어져. 바깥 세상은 그를 도파민 기계로 몰아붙이고 그녀는 옥시토신의 피난처가 돼. 그녀는 폭풍을 진정시킬 유일한 존재가 돼.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신경계를 달래는 연고처럼 작용해. 그리고 그가 한 번이라도 그 깊은 평온함을 느껴본다면 성과나 싸움 없이도 완전히 이해받고 수용되는 감정을 맛봤다면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건 부차적이 돼. 사냥의 짜릿함은 마침내 집을 찾은 안도의 감정 앞에서 빛을 잃지.
하지만 이 균형은 섬세하고 곧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게 돼. 모든 전쟁에는 전환점이 있잖아. 세력이 영원히 뒤바뀌는 순간.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의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같은 사건. 어떤 호감이 필요로 바뀌고 그녀의 존재가 사치에서 생존의 조건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모든 게 변해. 의존은 단 한 번의 다정한 행동이나 깊은 대화로 생기지 않아. 그것은 지속성에서 태어나. 상상해봐. 그녀가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때마다, 판단 없이 들어줄 때마다, 진심 어린 존경을 보여줄 때마다 그의 스트레스로 어두운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처음엔 단지 몇 개의 불꽃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불빛들은 연결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밝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그의 뇌는 효율적인 기계야. 언제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찾지. 그리고 결국 배우게 돼. 그녀에게서 느끼는 평온함, 신뢰, 인정이 단기적 도파민 쾌락보다 훨씬 값지고 지속된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벌어져. 하나의 정서적 학습, 하나의 낯이 완성되는 순간. 그의 신경계는 그녀의 모든 것을, 목소리, 향기, 이름이 화면에 뜨는 그 순간까지도 안도의 신호와 연결시켜. 결과는 명확해.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진정돼. 나쁜 소식을 들으면 첫 반응이 이걸 해결해야 해가 아니라 그녀에게 말해야 해. 그녀는 이제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감정 조절 체계의 내부 일부가 된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뒤집혀. 조용하지만 완전한 보상 시스템의 점령. 옥시토신의 결속은 이전의 도파민 원천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려. 친구들과의 파티밤보다 그녀와의 조용한 저녁이 더 매력적이 되고 SNS의 좋아요는 그녀의 한 번의 존경 어린 시선에 비하면 텅 빈 장난처럼 느껴져. 그의 뇌는 이미 계산을 끝냈어. 그녀가 주는 평온함이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결론을. 그리고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어. 남자는 완벽한 여자에게,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성공적인 여자에게 중독되는 게 아니야. 그는 훨씬 더 깊고 화학적인 수준에서 자신에게 꾸준히 평온함과 존경, 그리고 진정성을 주는 여자에게 중독돼. 그는 그녀 그 자체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그녀 곁에서 자신이 되는 그 버전의 자신에게 중독되는 거야. 처벌받지 않고 갑옷을 벗을 수 있는 남자, 성취를 축하받고 실수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남자. 마침내 인간일 수 있는 그 남자에게. 그녀는 그 버전의 자신으로 가는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돼. 이것이 바로 좋은 케미의 진짜 의미야. 두 사람의 신경계가 동기화되어 평온이 생기는 상태.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돌아갈 길은 없어.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원초적인 수준의 공포가 생겨나. 이건 더 이상 자아가 트로피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야. 신경계가 닻을 잃는 공포야. 다시, 그리고 이번엔 혼자서 스트레스와 도파민이 넘치는 세상의 바다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공포. 다른 어떤 여자는 그에게 모험을 줄 수 있지만 오직 그녀만이 안식처를 줄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안식처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남자는 다시는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 그녀는 단지 그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그의 뇌를 새로 배선한 것이야.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진짜 힘이야. 이 감정적 중독의 비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야. 특정한 감정 환경의 구조, 여자가 의식적으로 배워서 키워낼 수 있는 정서적 생태계. 그가 자신의 최고의 자아에 중독된다면 그 해답은 바로 그 자아가 존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의 건축가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어. 흔들리지 않는 안전감의 구축, 그의 가장 진실한 거울이 되는 예술, 그리고 급진적 진정성에 대한 묵시적 허락. 첫 번째 기둥. 안전.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재정적이거나 물리적인 게 아니야. 신경학적 안전감이야. 세상은 이미 그를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몰아넣지. 만약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너의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계속 평가받는 기분이 든다면 너의 존재는 세상 소음의 연장일 뿐 피난처가 될 수 없어. 그의 안식처가 되려면 감정적 반응성을 다루는데 숙달되어야 해. 즉, 그가 문제나 불안, 나쁜 소식을 안고 너에게 왔을 때 내 신경계가 그 충격을 받아들이되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의 실패 고백이 너의 공포나 불안, 내가 뭘 했어? 같은 비난으로 맞닥뜨리면 그의 원시적 뇌는 잔혹한 교훈을 배우게 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반대로 그의 혼란을 침착하고 중심 잡힌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가장 매혹적이고 중독성 있는 특질이야. 그게 내게 아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 감정을 함께 느끼되 그 감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너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이제 어떡할 거야? 와, 괜찮아. 숨 쉬어. 우리 함께 있잖아. 해결할 수 있어. 의 차이. 두 번째 문장은 타오르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치유제야. 두 번째 기둥, 감정적 동굴의 이해. 남자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침묵으로 처리해. 그런데 여자가 그 침묵을 개인적 거절로 오해하고 무슨 일이야? 화났어? 왜 말 안 해? 라며 밀어붙이면 그 피난처는 모르는 사이에 신문실로 변해버려. 진짜 안전의 건축가는 알아.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한 존재감을 주는 거라는 걸.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는 것. 그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고 공간을 허락하는 건 신뢰의 가장 단단한 기초 중 하나야. 그리고 이 치유의 공간을 세울 때 절대 깨뜨려선 안 되는 황금 법칙이 있어. 그의 취약함을 절대로 나중의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하지 말 것. 너 그때 무섭다 했잖아. 너 그때 불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말 한마디로 그가 배운 건 단 하나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그 순간 신뢰는 단지 깨지는 게 아니라 소멸돼. 이건 감정적 배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고 그 신뢰를 다시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 세 번째 기둥. 존경.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그의 자존심을 부풀리는 게 아니야. 그건 도파민만 자극하지. 진짜 존경은 그의 내면의 위대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야.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는 것. 세상은 그가 승진했을 때 박수를 쳐. 하지만 너만이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있어. 너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어. 피곤할 텐데도 꾸준히 하는 모습, 진짜 감동이야. 첫 번째 칭찬은 성취를 확인시켜주지만 두 번째는 존재를 확인시켜줘. 정확한 언어가 중요해. 넌 좋은 남자야. 는 친절하지만 공허하지. 너 그 사람 도와주려고 일부러 멈춰줬잖아.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 이유야.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그의 인격의 증거야. 이런 존경은 드물고 그래서 중독적이야. 그는 느끼게 돼. 너는 단지 그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진짜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로 보이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욕구야. 네 번째 기둥. 진정성. 유대감은 그가 너와 함께 있을 때 가면을 벗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굳어진다. 세상은 그에게 수많은 역할을 요구해. 유능한 전문가, 책임감 있는 아들, 유쾌한 친구. 하지만 피난처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되는 유일한 공간이야.
그건 그가 잘 드러내지 않는 면모들을 네가 기꺼이 사랑할 때 가능해져. 조금 엉뚱한 유머, 남들이 너드라고 할 취미, 철없는 장난기 같은 것들. 그걸 진심으로 즐길 때 네가 주는 건 단 하나. 그가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허락. 마지막 열쇠. 이런 환경은 연기할 수 없어. 내 안이 폭풍이라면 넌 평온의 기둥이 될 수 없어. 네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본질을 볼 수도 없어. 무엇보다 네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에게 진정성을 허락할 수 없어. 진짜 해답은 명확해. 그의 안식처가 되려면 먼저 너 자신의 안식처를 세워야 해. 너의 평온, 너의 자존감, 너의 진정성. 너 자신이 안전한 공간일 때 너는 안전함을 내뿜고 너 자신을 존중할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너 자신이 진정할 때 그에게도 진정성을 초대할 수 있어. 결국 남자가 중독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네가 온전하고 안정되고 진짜일 때 흘러나오는 에너지야. 그건 어떤 연애 기술이나 전략보다 오래 지속되는 기반이지. 하지만 이 깊이의 의미는 뭘까? 이건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일까? 아니면 위험한 의존일까? 이 지점에서 불가피하게 불편한 질문이 떠올라. 감정적 중독이라는 단어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따르지 않는다. 우린 그걸 나약함, 통제력 상실, 병적인 의존으로 연관시키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핵심이야. 이건 사랑과 파트너십의 최고 형태일까? 아니면 세련된 공의존의 한 형태일까? 자유롭게 하는 유대일까? 아니면 조용히 묶어두는 사슬일까? 어쩌면 답은 우리가 의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지금 초독립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 끝없이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지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너의 행복은 오직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 물론 자립은 귀한 가치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극단으로 밀어붙인 나머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게서 단절되고 진짜 연결에 목마르게 된 건 아닐까.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것조차 두려워해. 혹은 누군가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두는 것도 약해 보이거나 의존적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식물이 햇빛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단지 자연스럽게 성장과 개화, 잠재력 실현의 에너지원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것뿐이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를 소모하거나 약화시키는 파괴적 중독이 아니야. 타인 속에 너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건설적 헌신이야. 이건 서로의 존재 없이 살 수 없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덕분에 더 나은 상태로 살 수 있음을 말하지. 그녀의 평온은 그의 스트레스를 조절해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녀의 인격에 대한 존경은 그의 도덕성과 일관성을 강화시켜. 이건 긍정적 되먹임의 순환, 즉 성장의 루프야. 그가 중독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 안에서 깨어나는 안정과 성장의 감각이야. 오늘날을 봐봐. 우리는 외로움의 전염병에 걸려 있어. 대화는 얕고 순간적이야. 좋아요 하나, 매치 하나, 그리고 곧 디지털 소음 속에 사라지는 한마디 대화. 우리는 팔로워 수로 존재를 확인받지만 진짜 원하는 건 단 한 사람에게 깊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세상에서 이런 크기의 유대감은 약함이 아니라 초능력이야. 이 소비적인 시대에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단단한 연결을 쌓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항적인 행위지. 끝없는 자극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닷 하나를 내리는 것. 이런 유대감은 결국 육체적 연결에도 초월적 의미를 부여해.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며 말했지. 이 중독은 섹스가 아니라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지. 감정적 안식처가 없는 섹스는 단지 생물학적 행위,
순간적 도파민의 정점일 뿐이야. 잠깐의 흥분은 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공허하지. 하지만 그 감정적 피난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친밀함은 전혀 달라. 그건 단순한 쾌락의 교환이 아니라 안전과 수용의 최고 표현이 돼. 말이 필요 없는 약속, 여기서 너는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너는 집이야. 몸은 그저 신경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축하할 뿐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두 사람을 진짜로 연결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공통된 관심사나 웃음, 끌림 너머를 봐. 그 조용한 에너지의 교환이 존재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 우리는 서로에게 갑옷을 벗어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서로가 세상에서 지쳐 돌아올 때 마음이 돌아가고 싶은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꽃놀이 같은 사랑을 팔려왔을지도 몰라. 불타오르는 열정, 극적인 갈등, 정복의 드라마. 하지만 진짜 사랑은 폭풍이 아닐지도 몰라. 진짜 사랑은 폭풍을 함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피난처일지도 몰라. 이 긴 여정을 지나며 우리는 결국 한 갈림길에 도달해. 이건 단순한 연애의 끝맺음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선택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힘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두 개의 길로 압축돼. 사랑과 연결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 불꽃의 길, 그리고 닻의 길. 불꽃의 길. 이건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야. 영화 속에서, 노래 가사 속에서, 소설의 플롯 속에서 반복되는 서사. 열정, 드라마, 불확실성의 길. 강렬함을 통해 잊히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추구. 신경화학적으로 말하자면 도파민과 맺은 계약이지. 새로움, 신비, 감정의 절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짜릿한 번개가 되길 원하지. 그래서 계산된 유혹, 감정적 밀당, 질투를 자극하는 전략으로 상대를 긴장 속에 묶어둬. 그건 공연이자 연출이야. 그리고 솔직히 짜릿하지.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전율. 모든 시선이 자기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그 느낌. 하지만 불꽃에는 내재된 약점이 있어. 끊임없는 연료가 필요해. 새로움, 자극, 드라마 없이는 꺼져버려. 그건 피로하게 만들고 지속되지 않아. 그리고 새로움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불꽃은 꺼져.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이건 짧은 쾌락을 주는 전략일 뿐, 진짜 친밀감의 구축을 방해하는 강도 높은 중독. 왜냐하면 진짜 친밀감은 혼돈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자라기 때문이야. 닻의 길. 이 길은 훨씬 덜 화려해. 영화의 주제가 되지도 않고 록발라드의 가사에도 실리지 않아. 조용하고 깊고 지금의 세상에서는 오히려 급진적으로 반문화적인 길이지. 닻의 길은 옥시토신과 맺은 계약이야.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해. 그 힘은 흥분에서 오지 않고 평온함에서 나온다. 닻은 항해의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야. 하지만 배가 폭풍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닻이지.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미스터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집이 되고 싶어 해. 상대에게 불확실함을 주는 대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닻의 전략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로 그 행동들이야. 판단 없는 경청, 진심 어린 존경, 진정성의 허락, 자신의 감정 반응을 다스려 혼돈을 흡수하는 힘이 되는 것.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고 평온으로 전환시키는 선택. 그리고 세상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 사람들은 이 길을 지루함이나 예측 가능성으로 착각해. 하지만 세상이 지루하다고 부르는 것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전하다고 부른다. 그리고 스트레스 자극으로 폭격당하는 세상 속에서
안전함은 지루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희귀한 자원이야. 다친 배가 항해하지 못하게 붙잡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닻이 있기에 배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확신 덕분에.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건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더 용감해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이야. 마지막 선택. 이건 단순한 연애 전략이 아니야. 존재의 선언이야. 너는 어떤 힘으로 남고 싶은가?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꽃의 힘인가? 잠시 세상을 밝히지만 결국 재만 남기는? 아니면 눈부시진 않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닻의 힘인가? 불멸의 평온과 신뢰를 주는 그 힘.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그의 인생의 열정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의 영혼의 평화가 되고 싶은가? 폭풍이 되려 하지 마. 그를 휩쓸어가는 바람이 아니라 그가 모든 폭풍을 지나 돌아올 등대가 되어줘. 왜냐하면 폭풍은 지나가고 불은 꺼지며 사냥의 흥분은 언젠가 끝나. 하지만 그 집은 영원히 남는다.